1945년 스웨덴에서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당시 사람들은요. 아, 이런 저질 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책 읽고 우리 애가 학교도 안 가면 책임질 거예요? 라며 유해서적이라 비난. 결국 이 책은 금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학부모들의 반응이 세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됐던 책인가 봐요. 우리에겐 말괄량이 삐삐로 잘 알려진 스웨덴 동화 삐삐롱 스타킹입니다. 그 삐삐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콘텐츠로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인형으로도 갖고 놀고 동화로도 읽고 저것도 만화도 나오고. 만화 영화로 나왔었어. 삐삐롱 스타킹이 한때 금서가 된 이유 다름 아닌 주인공 삐삐가 굉장한 장난꾸러기에 아무도 못 말리는 말괄량이었던 거죠. 에이 너무한다. 그렇다고 금서는. 근데 뭐 그렇다면 금서야 돼. 무전 취식하잖아 남의 집에서. 이해하면 나이 든 겁니다. 아니 뭔 죄야. 걷어주고 먹여주고 다 야, 했는데. 우리 오 기자 나이 들었네. 아니 그렇거든. 오 기자 이게 나이 금서가 안. 들었어. 이거는 무전 취식이야. 아, 왜 손을 떨어요? 다음 기사가 당시 어른들을 경악해 한 말괄량이 삐삐의 활약상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말 데려가도 돼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원숭이는요? 그것도 물론 안 되지. 그럼 난 절대로 학교에는 안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삐삐에게는 말을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린다든지 버릇없는 사내아이나 나쁜 어른들을 던져버리는 초인적인 괴력이 있었습니다. 아, 얘 기억나. 기억나. 저 머리 스타일. 제 얼굴도 기억나. 오. 자, 이렇게 삐삐롱 스타킹은 출간 당시 스웨덴 국민들의 핍박을 받았지만요. 시대가 흐르며 세계 각국에서 출판,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며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아동 문학 작품이 됐습니다. 2002년 삐삐롱 스타킹의 저자인 린드그렌이 세상을 떠나자 스웨덴 정부에서는 그녀를 추모하고 기리는 의미로요. 그녀의 이름을 딴 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제정. 이 상은 일명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아동문학계의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소개한 삐삐롱 스타킹과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 어른들은 아이들 교육상 큰 문제가 될 불온 서적입니다. 이렇게 불량한 책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불온서적이라 지탄받았던 이 책은 바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김수정 작가의 만화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나 진짜 어릴 때는 진짜 둘리 보는 재미에 살았는데. 맞아요. 1983년 만화 잡지 보물섬을 통해 연재를 시작한 아기 공룡 둘리. 1억 년 전 외계인의 초능력으로 돌연변이 공룡이 된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와 도봉구 쌍문동 고길동 집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둘리가 완전 사고뭉치죠. 자택 침입의 무전 취직이지. 그렇죠. 기물 파손은 특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른들 약 올리는 건 취미고요. 고길동 집에 돈 한 푼 안 내고 얹혀 살면서 잿더리를 가져오라는 고길동의 심부름에 공손히 잿더리를 대령하기는 무슨 발로 휙 차버리고요. 고길동의 저 허탈한 표정을 보십시오. 발로 이렇게 세워서 툭 굴리지. 네. 야, 금방지네. 둘리 친구인 도은호는 급기야 어른인 고길동 아저씨를 길동아! 라고 부르며 반말을 합니다. 일동차. 일부 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요. 어린이들에게 폭풍 지지를 받았던 아기 공룡 둘리는 결국 국민 만화의 등극, 우리 추억과 함께하는 영원한 친구가 됐습니다. 1857년 1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재판. 미풍양속을 어긴 소설입니다. 문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재판의 화두에 오른 것은 섬세한 문학적 표현으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소설 보바리 부인이었습니다. 모바리 부인. 이것도 읽으셨어요? 이거는 오늘 19개를 다 읽었는데. 금서 전문가로 저를 이제. 그러네요. 이것도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자유연애였죠. 야, 오 기자가 원래 트래블러 보였는데 여행 못 가는 시기가 되니까 금서를 파네.
아니 보바리 부인이 뭐 약간 그 수위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뭐 자유연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수많은 어떤 부인 시리즈의 원조적인 작품이다. 부인의 조상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10대를 보낸 거야? 아주 왕성한 1850년대 초 소설가 플로베르는 1848년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들라마르 사건을 소재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약 5년간 영혼을 갈아넣은 끝에 소설 보바리 부인을 완성한 플로베르는요. 1856년 프랑스의 한 잡지에 보바리 부인을 연재하기 시작했고요. 연재가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출판사와 출판 계약까지 성사하게 됩니다. 당시 뭐 대중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바리 부인의 출간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이 책이 종교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플로베르를 기소했던 건데요. 자,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느냐? 유부녀인 보바리 부인 에마가 레옹과 재회한 뒤 마차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 대목. 이 손님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때때로 멈춰봤지만 그때마다 안에서는 외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됐던 거라는 걸 보니까 너무 앞서간 거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에 비하면 뭐 엄청 이건 표현도 아니죠. 저 당시를 생각해봐. 근데 당시에 이 마차 대목이 노골적인 성애가 묘사됐다고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보바리 부인이 이때처럼 아름다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녀는 환희와 정열과 성공에서 우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추상적이야? 좀 답답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불륜을 저지른 뒤에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니 이거 뭐 대놓고 불륜을 조장하면서 미풍양속을 어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였죠. 자, 이 재판의 결과는 재판부가 문학의 자율성에 손을 들어주며 플로베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리고 이 소송 사건으로 한바탕 유명세를 치른 보바리 부인은요. 오히려 정식 출간이 되자마자 인기 폭발, 곧바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요. 현실과 낭만 사이, 통속과 우아함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균형감 있게 그려낸 수작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 사령관들은요. 이 책에서 잔인한 나치즘이 생겨난 거야. 사람들이 절대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미국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요. 여성을 불태우고 토막 살해하고 식인까지 하다니 이 책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성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장한다며 이 책을 금서 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야, 뭐지? 아, 이게 내용만 들으면 지금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 이 잔혹한 베스트셀러의 정체, 바로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1812년 그림 형제가 독일 각 지방에서 수집한 민담을 책으로 엮은 민담집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등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한 아름다운 동화들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원작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설공주에서 평소 백설공주를 질투하던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고 폐와 간을 가져오거라. 정말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가엾게 여겨 대신 멧돼지의 폐와 간을 가져왔고요. 그것을 백설공주의 것이라 여긴 왕비는 본인이 직접 먹어치웁니다. 어머나. 또 다른 이야기인 신데렐라에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데렐라가 흘린 구두를 가지고 왕자가 신데렐라의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의붓 언니들에겐 신데렐라의 구두가 너무 작았죠. 그러자 계모는요. 어차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이 없으니 발가락을 잘라서 구두를 신어. 아유. 하지만 결국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는 복수를 결심. 신데렐라가? 그렇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의붓 언니들에게 비둘기를 보냈고요. 비둘기가 의붓 언니들의 눈을 쪼아서 실명을 시켜버립니다. 이야, 이건 뭐 하도 고운데 완전 고어물이에요? 나는 이거는 와 절대로 난 우리 딸한테 읽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 아, 그렇지 못 읽어주죠. 네. 근데 이 그림 형제는 왜 이렇게 잔혹한 동화를 쓴 거예요? 사실요, 이 그림 형제는 그림 작가도 아니고 동화 작가도 아닌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였습니다.
독일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민담을 모았고요. 이 민담에 담긴 언어와 문헌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출판을 했던 겁니다. 민담이 세긴 하지. 그리고 그 후로 45년 동안 7번의 보완과 수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훗날 이 D사에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답게 포장, 우리가 아는 동화 또 애니메이션으로 전하게 된 거죠. 무지막지하게 각색을 했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금서는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힌 책, 바로 군주론입니다. 군주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피렌체 역사가이자 정치 이론가 마키아벨리가 1513년에 저술한 책으로요.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사실은 제국주의에서 잘못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오, 안해. 쉽게 말하면 막강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나온 19개의 책 중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이 나왔네요. 둘리 다음에 두 이거. 번째로 들은 책입니다. 현재는 일명 리더십 안내서로 통하며 전 세계 CEO들의 필독서가 된 이 책. 그런데 말입니다. 1559년 교황청에서는요.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당치 않은 악마의 사상입니다. 교황 파울루스 4세가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막마의 책으로까지 할 건가요? 이게 왜 교황청에서 이렇게 예민했던 거죠?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기에 이탈리아는 분열된 도시국가 형태로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룬 프랑스와 스페인에게 잦은 침략을 당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이를 막기 위해 강한 통일 국가를 형성할 현실 세계 군주의 모습을 군주론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히 교황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군주론 제11장인 교회형 군주국.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회형 군주국은 인간의 마음이 감지할 수 없는 초월적 권능에 의해서 다스려짐으로 논의하는 것을 삼가겠습니다. 이 국가들은 신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오직 오만하고 경솔한 인간의 처사가 될 것입니다. 교회 권력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탈리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중세시대면 가장 막강한 권력이 교회 권력인데 그렇죠. 여기에 반기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황청 입장에서 우리 뭐 조선 얘기도 했습니다만 영모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군주론에 대한 논란은 이뿐이 아닙니다. 군주론 제15장을 보면요. 악덕 없이 권력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그 악덕으로 인해서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이에 프랑스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현실주의 정치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며 비난했고요. 훗날 러시아의 황제 예카테리나 2세, 독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금서로 지정, 인간성을 파괴하려는 괴물의 저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독재자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히틀러, 무솔리니가 이 책을 즐겨 읽어서 군주론이 독재자들의 교본, 후본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군주론을 찬찬히 읽어보면 독재를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최초로 정치와 윤리, 도덕을 분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군주, 리더의 상을 제시했는데요. 군주론은 더 이상 악마의 책, 금서가 아닌 CEO들의 필독서로 변모했습니다. 여성이 주인공인 이 책에 대해서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국립도서관 사서는요. 여자가 세상을 구한다니 말도 안 돼. 이런 불경스러운 책은 우리 도서관 책장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1928년도에 이 책을 금지시켰고요. 28년도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의식을 그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미국 플로리다주 국립도서관의 사서인 도드 역시 이 책은 너무 부도덕해요. 아이들에게 이 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뭔데? 라며 공개적으로 모든 도서관 사서들에게 경고, 반드시 피해야 할 책,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될 책 목록에 이 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야, 이게 뭐냐 되게 궁금하네. 근데 미국 고전이야. 고전. 힌트. 여자가 리더고 등장인물들이 때려 다녀. 근데 이 멤버를 여자 주인공이 영입을 해. 도로시가 나와, 도로시. 앨리스. 그죠.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니다. 뭐지? 앨리스가 주인공, 도로시가 주인공이야. 도로시가 뭐 이렇게 허수아비 나오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오즈의 마법사. 그렇지. 근데 너무 헷갈리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뭐지? 자, 도서관 사서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관, 교육자들까지 너무 혐오했던 이 책은 바로 1900년에 출판된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동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왜 불경스럽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책이 금서가 된 이유,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는 캔자스 농장에 살던 소녀 도로시가 회오리에 휩쓸려 신비한 나라 오즈에 도착.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와 함께하는 모험을 그린 어린이 동화인데요. 문제는 주인공이 도로시였다는 겁니다. 처음 출판된 19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여성 인권은 바닥을 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강요. 그런 시대, 남자도 아닌 10대 소녀가 영웅, 이 리더라는 설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남성들의 어떤 권위주의 의식 때문에 이걸 네. 금서로 지정을 한 거군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시대에 이 도로시 같은 캐릭터를 써낸 저 작가가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앞서가신 거죠. 네, 정말 많이 저 앞서가셨네요. 시대. 그렇습니다.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 작가인 프랭크 바움이 도로시를 이렇게 진취적인 여성으로 그리게 된 건 19세기의 유명 여성 운동가인 장모님 마틸다 게이지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권유로 글을 쓰게 됐고 당시 문제작이었던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출간한 프랭크. 한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지만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는 출판 이후 14편의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요. 뮤지컬, 영화, 또 만화로도 각색. 도로시는 새로운 여성 리더의 희망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던 필독서죠.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을 거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다리 한쪽을 절면서도 이복 동생을 돌보며 꿋꿋하게 살아낸 몽실이의 삶을 다룬 책 권정생 작가의 몽실 언니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의 학창 시절 필독서 몽실 언니가 한때는 금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왜 금서가 되는 거죠? 금서가 될 만한 뭐가 없는데. 되는 포인트가 아예 없는데 이거. 자, 과거 몽실 언니가 금서가 된 이유는요. 몽실 언니는 불순한 용공동화다. 용공동화란 말도 있어요. 이게 왜 용공인데? 자, 앞서 태백산맥처럼 몽실 언니는 시대의 아픔이 빚어낸 상황 때문에 금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실 언니가 용공동화로 몰린 이유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민군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몽실이네 마을에 주둔했던 한 인민군은 몽실이와 동생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보살펴 줄 뿐만 아니라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라며 말하는 장면을 통해 인민군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휴머니즘이네. 그런데 이는 당시 반공주의를 내세워 북한을 적대시했던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986년 몽실 언니는 용공동화로 낙인 찍혔고요. 문교부의 지시로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며 금서로 지정됐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힘든 시간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거 부분만 보고 이제 이걸 용공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야 근데 참 저는 이제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걸로 또리 장군이 생각나는데 또리 장군에서 보면 뭐그 악마 얼굴에 뿔 달려서 나오고 막 이런 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의 비극적인 이 단면을 순수한 소녀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시대의 아픔을 품은 몽실 언니는요,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며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내전인 남북전쟁.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잔혹한 전쟁이 발발한 배경에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미국 전쟁의 도화선이 된 금서의 정체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저자인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요, 1850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숨으면 못 찾을 줄 알고 너 맞아야 정신 차리지? 예이! 매일 흑인 노예들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학대당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당시 미국은 산업화가 발달한 북쪽은 노예제가 금지된 반면 대농장을 소유한 남쪽은 노예제를 허용, 남북이 노예제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남부의 지주들이 북부로 도망친 노예를 잡기 위해 북부를 피로 물들이며 들쑤시고 있던 겁니다. 스토우는 선량한 흑인 노예와 포악한 백인을 대조, 노예 제도의 잔혹함을 낱낱이 폭로했는데요. 소설 속 레글리라는 백인은 톰이라는 흑인 노예에게요.
이 채찍으로 저 게으름뱅이 껌둥이를 세게 쳐야 돼. 다른 흑인 노예를 구타하도록 비인륜적인 강요를 했고요. 급기야 톰이 사망에 이르자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른 백인에게요. 고작 껌둥이 하나 죽었는데 그게 울 일이야? 그렇게 노예의 주인인 레글리는 지독한 악질로 그렸습니다. 1853년 이 작품이 출간되자 노예제가 허용된 남부 지역 사람들은 대격분. 이건 다 거짓이야. 우리를 악마처럼 그리다니 용서 못해. 일부 주에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 책을 금서로 지정, 공개적으로 소각했고요. 그녀를 가차없이 비난했습니다. 오늘 금서들 특징이 이게 허구라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파헤치니까 이걸 금서로 하는 이게 뜨끔한 거지만. 거예요. 허구면 욕 안 반대 해요. 입장에서. 백폭이니까 지금 저러는 거잖아요. 다 하나같이. 노예제의 실상을 파헤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미국 북부에서만 300만 부 이상을 판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노예제 폐지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요. 1863년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드디어 노예 해방을 선언. 이후 남북전쟁도 남군의 패배로 종전하며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 책이 노예제를 폐지시킨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노예제의 실상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국 이 날을 오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노예제의 실상을 알린 책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흑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반짝이는 금서였습니다.